아, 이거 뭔가. 안녕하세요. 다음 자동차 칼럼니스트 전승용입니다. 저희 지금 굉장히 이국적인 풍광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이곳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호수입니다. 저쪽에 보면은, 만년설이 보이죠? 그리고 엄청나게 큰,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곳에 왜 왔냐? 저희 모토그래프는 아니지만 모토그래프의 그 제네바 모터쇼 이렇게 취재차 이곳에 오면서 저희가 그냥 오면은 너무 심심하기 때문에 시승을 국내에 출시되진 않았지만 얼마 안 있으면 곧 출시된 새로운 차를 시승을 해보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바로 이 차를 섭외하게 됐습니다. 바로 아우디 Q8입니다. 짜잔. 자, 안녕하십니까 다들. 지금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진 않은데, 이 차 보면서 뭐 반응이 왜 이렇게 별로죠? 이 차 엄청나게 멋있는 차 아닙니까? 아우디 SUV 라인업에서 이제 Q7을 제치고 새로운 플래그십이 된 그런 모델인데, 여러분들 이 차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어떤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는지, 디자인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자마자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역시 아우디 차를 시승하니까 아우디 코리아에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주시고, 다음 자동차에서도 안녕하세요 해주고, 이승목 저희 회사 동료가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고 있고요. 여기 한동률이라고 되게 낯선 이름도 지금 채팅에 참여를 해줬습니다. 자, 지금 파수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계신데, 파수 여러분들도 저한테 반갑다고 인사를 해주시면은 제가 댓글 많이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제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벌써 500분이 넘겼네요. 일단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좀 드려야 하는데 지금 댓글이 잘 안 보이는 관계로 파수님 파수는 이 차 못 사 라고 이렇게 돌직구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꼭 차를 살 수 있어야만 이렇게 꼭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차들을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차에 대해서 이렇게 드림카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좀 생각보다 추워요. 그리고 이 제네바 도시가 출근 시간이어서 그런지 차도 좀 꽤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관 디자인하고 실내 디자인, 사양 등을 살펴본 다음에 이렇게 넓은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를 근처를 돌면서 한번 시승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수 이름 모르겠는데 이 호수 이름이 뭐예요? 레반? 레바? 레만 호수. 레만 호수라고 합니다. 제가 차에 집중하느라고 이런 호수 따위는 이름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다음 자동차 칼럼니스트로 아우디 이 Q8을 시승하는 겁니다. 자, 지금 들어와서 반갑게 인사해주신 분들 좀 읽어드릴게요. 아카르트님, 정유진님, 한동률님, 최원성님, 그리고 이승목님, 니루브르크님, 대국적으로 하십조님, 그리고 모토그래프님, 회사 관계자도 좀 보고 계신 것 같고, 이도원님, 그리고 한진규님, 주차왕 헛바꾸님, 등등 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차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우디 Q8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왜 나왔냐, 경쟁 모델은 어떤 거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SUV가 인기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죠. 판매량이 가장 단순한 증거일 수도 있겠지만, 세그먼트가
쿠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라인업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디도 조금 이렇게 한 발 늦었지만 이렇게 플래그십 대형 SUV라고 할 수 있는 플래그십 모델을 내놓게 된 거죠. 방송 송출 상태가 고르지 않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희가 최대한 현지에서 유심을 14개를 사면서 각 통신사별로 4개씩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끼고 있는데도 유럽이어서 그런지 방송 상태가 고르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도 좀 여러분들 좀 양해 좀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지 라이브인데 화면 안 끊긴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 레마노입니다. 레마노 맞습니다. 대국적으로 하십시오님이 아우디 Q8은 확실히 블랙 그릴이 제일 멋있어 보입니다라고 하는데 예, Q8 간지난다. 소형 SUV인가 보네요. 예, 욜로님 뭐죠? 그리고 예, 대형입니다. 대형으로 볼 수 있죠. 중대형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작아 보인다. 사실 이 차가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쿠페형 디자인이다 보니까 뭐랄까 뭔가 외건을 좀 키운 듯한 느낌도 있고요. 스포트백 느낌의 디자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차체가 실제 크기보다는 작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차의 그 숫자로 볼 수 있는 재원은 뭐 X6나 GLE 쿠페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점을 이렇게 염두를 해주시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디자인 디테일로 봐서요. Q8, Q8 그 컨셉트카가 처음 나왔었죠. 그 차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과격한 디자인? 아우디는 뭔가 좀 더 세련되고 정제되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Q8 컨셉트카는 좀 생각보다 이렇게 과격하다는 표현이 맞았어요.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양산차에도 그 나름의 과격한 디자인 컨셉을 유지하면서 꽤 비슷하게 만들면서도 아우디 특유의 단정한 외모 그리고 딱 가다듬어진 선, 절제된 이런 라인 등 굉장히 좀 잘 양산차 모델에 구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Q8은 기존에 없던 모델로 유럽에서도 작년 8월에 처음으로 이렇게 출시가 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아우디 코리아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이 차를 한국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다른 거를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즘 디자인 추세가 전면적으로도 와이드 앤 로우를 이렇게 추구를 하고 있고 아우디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아우디 하면은 이 싱글 프레임 그릴이 하단까지 굉장히 좀 높게 이어지는 스타일이었는데 요번에는 굉장히 길게 가로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원래는 육각이었죠. 여기서 요 모서리 있고 밑으로 일자로 떨어지는 건데 사실 현대차랑 좀 비슷하다라는 그런 아우디로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아예 새로운 그릴은 팔각형 모양으로 밑쪽에 하나의 변을 둬서 육각형이 아니라 팔각형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하면은 이 가로 그릴 라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크롬으로 세로 그릴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로는 뭔가 좀 안정적인 느낌이 더 강하다고 하면은 세로 라인은 뭔가 좀 더 이렇게 다이나믹한 이렇게 뭔가 좀 더 압도적인 존재감이 좀 더 보이는 그런 디자인인데 사실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를 굉장히 이렇게 겹쳐서 잘 조합을 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릴 전체 크기는 이렇게 줄이고 넓히면서 그릴 라인은 세로로 잡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릴이 가로로 넓어지다 보니까 램프 라인은 조금 생각보다 그렇게 커지진 않고 좀 살짝 작아진 느낌도 드는데 이따가 시동을 끄면서 라이트를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촘촘히 가로로 들어있는 램프와 이렇게 상향등도 있고요. 그리고 안개등 있고 밑에는 이 하단에 에어 인테이크는 여기는 막혀 있는 거고요. 이런 디자인을 위해서 만든 거고 생각보다 그 공기구멍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3.0 V6 엔진이 디젤 엔진이 들어있는데도 이게 다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뭐 범퍼 양 측면하고 이 하단은 막혀 있는 걸 볼 수 있고 밑에 한 군데 더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시동 한번 켜볼게요, 여러분. 자, 아우디 하면은 이 빛이 예술인데 램프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켜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상향등을 켜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켰다 컸다. 그래서 빛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주간주행등이고요. 요게 일반 헤드램프고 이 안쪽에 있는 게 상향등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만큼의 라인에 모든 램프를 다 집어넣고요. 기본적으로 LED 램프가 기본 적용되지만 상위 트림에는 이 레이저 헤드램프도 들어간다라는 거, 매트릭스 헤드램프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전면부 디자인 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여러분 반응이 어떤 건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말이 없고 왜 마리텔 얘기만 실컷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차 얘기 좀 해주세요. 오, 예쁜데 훔쳐서라도 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자, 측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쿠페형 SUV다 보니까 측면 라인이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보닛에서 시작된 라인이 지붕을 타고 이렇게 테일게이트까지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GLE 쿠페나 BMW X6랑은 좀 뒷라인이 굉장히 많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모델 같은 경우는 요 라인이 얇게, C필러 라인이 얇게 떨어지면서 뒤로 이렇게 엉덩이가 튀어나온 것처럼, 오리궁뎅이가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뽕 나왔는데, Q8 같은 경우는 두터운 C필러 라인이 진짜로 패스트백 느낌, 그리고 뭔가 이 외건 느낌으로 뒤까지 굉장히 좀 직선적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요 상단부만 잘라서 보면은 거의 A7 느낌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뭔가 요번에 X4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BMW의 그 쿠페형 SUV 디자인이 점점 벤츠와 닮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우디는 아우디만의 특징을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세 개 독일 3사 브랜드가 좀 더 뭔가 다른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쿠페형 SUV는 점점 BMW와 벤츠가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고요. 타이어, 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21인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드가 285고요. 편평비가 45입니다. 굉장히 스포티한 디자인 성향의 휠하고 타이어가 들어있는데 컨티넨탈 제품이고요. 그런데 이 차에는 최대 22인치 휠까지 들어갑니다. 아우디에서는 최초로 이게 적용된 옵션인데 22인치 휠까지 이 안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측면에는 뭐 아우디는 콰트로 블리스터라고 하는 요 요 라인이 새롭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 측면 라인 자체가 이 헤드램프의 이 가로, 이 빗살 모양의 가로 라인이 그 보닛과 이 측면 캐릭터 라인으로 이어지면서 뭔가 후면부까지 굉장히 직선으로 쫙 뻗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캐릭터 라인이 보통 한 요 정도의 위치하게 뚜렷하게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윈도우 그 라인 바로 밑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하체가 굉장히 두텁고 상체가 굉장히 얇은, 그래서 차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준 거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 라인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딱 꺾은 게 아니라 이렇게 꺾이면서 안으로 이렇게 굴곡을 줘서 새로운 음영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선으로 만드는 이런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면까지 생각한 이런 캐릭터 라인이 잘 잡혀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리고 뭐 하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름 심심하지 않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차가 좀 더 작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라인이 굉장히 높고 이 라인은 굉장히 얇은 거죠. 그래서 차가 뭔가 한 덩이 같은 느낌, 일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 잘 적용이 된 거고요. 후면부 디자인도 한번 보도록 하죠. 후면부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A7
많이 비슷합니다. 아까도 측면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단부를 딱 잘라내면은 A7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 테일램프가 LED 테일램프입니다. LED 테일램프가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뒷면을 이렇게 쭉 일자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면부 주간주행등 느낌으로 이렇게 세로 라인을 줘서 촘촘히 줘서 뭔가 좀 입체적인 느낌도 좋습니다. A7 같은 경우는 뭔가 이 빗살 라인이 이 테일램프 기준으로 위쪽에 있었는데 이 차는 아래쪽에 있고, 뭐 A7 같은 경우는 좀 더 곡선에 신경을 썼다라고 하면은 SUV다 보니까 Q8 같은 경우는 직선에 좀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 언더레일 부분도 이렇게 까맣게 잘 만들어 놨고 여기 아우디 그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단순히 이렇게 이어버리면 너무 얇아서 후면부 디자인이 좀 약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언더레일 활용을 통해서 두터운 후면부 라인을 잘 갖췄죠. 그리고 하단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이렇게 별다른 건 없는데 반사판이 굉장히 좀 끝까지 가로로 넓게 뻗어 있어서 후면부 자체도 뭔가 넓고 낮아 보이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렇게 가로로 긴 라인이 끝도 없이 계속 중첩됩니다. 그래서 차가 넓어 보이는 효과도 좋고, 이 부분도 굉장히 트렁크 라인이 이렇게 뭔가 약간의 스포일러 느낌이 날 정도로 이렇게 안으로 꺾인 면도 굉장히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차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뭐 이렇게 디자인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폭스바겐 그룹이잖아요. 아우디 있죠, 폭스바겐 있죠, 람보르기니 있죠, 벤틀리 있죠, 뭐 포르쉐도 있긴 하지만 이런 등등이 이 차와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MLB 에보라고 하는 폭스바겐 그룹의 뭐 이렇게 모듈형 SUV 모듈형 플랫폼인데, 이 차와 같은 플랫폼을 쓰는 게 뭐 람보르기니 우르스, 그리고 벤틀리 벤테이가 폭스바겐 투아렉, 그리고 이 차까지 이 전반적으로 MLB 에보 플랫폼을 써서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좀 가격을 좀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 가격이 물론 Q7보다는 약간 높지만 그래도 들어간 사양이나 이런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꽤 고급스러운,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 프리미엄 대형 SUV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저는 사실 SUV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편인데, 그래도 뭔가 차가 너무 SUV스럽지 않았으면은 디자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과 일치되는 그런 디자인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차요? 세단이요, 쿠페요, SUV요, 뭐단가 히히라고 고팟 심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멀리서 보면은 이거는 뭐 외건이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느낌이 다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푸려한 외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가 이 뒷바퀴 중심에서 앞바퀴 중심까지가 2990mm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모델인 뭐 GLE 쿠페나 X6보다도 한 70mm에서 80mm 정도 더 길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버행도 짧고 실내 공간도 넓고 여러 가지 스포티한 디자인이 적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추워 죽겠는데, 에어 서스펜션 얘기를 해야 되나?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주행하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본 모델에는 댐퍼 어댑티브 댐퍼 컨트롤이 적용된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옵션을 추가하면은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간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가는데,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최대 90mm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트렁크를 열었을 때 트렁크에서 좀 짐 같은 거 꺼내기 쉬울 정도로 이렇게 65mm까지 좀 낮춰줍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아우, 추워 죽겠네. 트렁크만 좀 볼까요? 엔진룸 먼저 보죠. 추워서 입이 막 얼고 있어요. 자, 멋있습니다.
자, 이게 처음 나온 Q8에 처음 들어간 이 차가 50 TDI 모델이에요. 3.0L급 V6 엔진, 디젤 엔진이 들어간 엔진인데 여기에 8단 팁트로닉 변속기가 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은 286마력 정도 되고요. 최대 토크는 61.2가 됩니다. 뭐 이 숫자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뭐 이렇게 몸에 와닿진 않을 텐데 3.6 디젤 엔진은 토크가 60이 넘는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이 차 무게가 2.2톤 정도 되는데 전혀 움직임에 버겁지 않아요. 그리고 소음 진동도 엄청 잘 잡고요.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Q5부터 Q8까지 커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엔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최근에 두 가지 엔진 라인업이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55 TFSI 엔진하고 45 TDI 엔진이 나왔는데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좀 2차보다 출력을 낮춘 45 TDI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게 Q8 전 모델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요만큼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 하이브리드는 아니고, 그래서 원래는 12V 납 배터리를 차에 싣고 다녔는데 이 차는 48V 리튬이온 배터리를 넣어서 기본적으로 뭐 전자장비가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뭐 시동만 켜고 에어컨만 켜고 히터만 켜고 뭐 요 정도만 배터리가 쓰였는데 요즘에는 그런 첨단 장비를 운영하는 거 뭐 이런 등등으로 배터리 소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이런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벨트, 얼터네이트 스타터 기술까지 이렇게 결합돼서 뭐 이렇게 웬만큼 타력 주행을 할 때는 시동을 꺼서 엔진을 최대한 덜 움직이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연비를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우 추워서 도저히 못하겠네요. 트렁크 보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인데요. 저희가 제네바에 3명이 왔어요. 3명이 왔는데 이거는 참고로 Q8에 들어간 기본 그 48V 리튬이온 배터리 팩입니다. 는 뻥이고요. 저희 라이브 본딩 장비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큰 트렁크를 3개, 4개를 갖고 왔는데 사실 트렁크가 600리터가 좀 넘어요. 지금 2열을 접지 않은 상태에서 600리터가 좀 넘는데 이게 패스트백 디자인이다 보니까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통 SUV는 여기가 이렇게 꺾여서 높이가 높은데 이 차는 그렇게 높이가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타겟팅 자체가 이렇게 막 5명이서 짐을 왕창 싣고 다니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약간의 조금 더 럭셔리함을 즐기는 대형 SUV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기본적으로 일반 모델에 비해서 한 100리터보다 그러니까 정통 SUV 모델에 비해서 100리터 정도 적지만 그래도 이제 뒷자리를 이렇게 폴딩을 하면은 이렇게 풀플랫으로 접히면서 1700리터가 넘는 트렁크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도 한번 접어 볼게요. 자, 이렇게 6대4로 폴딩이 되면서 이렇게 1700리터가 넘는 공간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트렁크 열 때 이게 살짝 올라갔을까요? 한번 다시 닫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뒷자리 한번 먼저 타볼까요? 이거를 같이 못 타시나요? 이쪽에 타실래요? 저 추워서 좀 빨리 들어왔는데 저희 PD들은
추위에 떨고 있어서 참 아쉽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 PD가 운전을 하고 온 시트 위치 그대로입니다. 저희 PD도 한 170은 되는데 지금 한 뼘이 넘는 무릎 공간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휠베이스가 3000mm의 다이아에서 엄청나게 넓죠. 광활합니다. 다리를 이렇게 꼬아도 되고요. 매우 넓은 이런 무릎 공간이 나오고, 쿠페형 SUV이다 보니까 머리 공간도 좀 좁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슬픈 그런 조상 얘기를 하자면은, 상체가 굉장히 큰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머리에 요만큼의 꽤 넓은 공간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 등받이 기울기도 굉장히 편하게 기울어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서 한 번 더 리클라이닝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본인 리클라이닝, 그러니까 기본인 등받이 기울기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무릎 공간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엉덩이를 쭉 펴고 앉으면은 편한데, 여기서 한 번 더 젖히면은 그렇게 큰 폭으로 젖혀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등을 딱 지대고 누울 수 있는,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이 차의 전폭이 2m에 달해요. 물론 디자인 요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전폭이 넓다 보니까 뒷자리에도 3명이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물론 편하게는 앉지 못하겠지만 뭐 약간 당겨서 앉는다면 여기 한 명 앉고, 여기도 이렇게 한 명 앉고, 가운데 이렇게 툭 튀어나온 공간에 앉았는데도 머리가 안 닿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3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뒷좌석이, 그러니까 Q7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7인승을 구조로 개발이 된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5인승 2열 구조를 목표로 개발된 Q8보다는 2열이 조금 더 이렇게 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그러니까 7명까지 탈 거면은 Q7이 좋겠지만 5명까지만 타도 된다라고 하면은 Q8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차가 이렇게 트렁크가 좀 좁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무릎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 앞뒤로 좌석을 이렇게 슬라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꽤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최대한 당겨도 지금 무릎 공간이 이만큼이 남아요. 그러니까 트렁크 공간이 모자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높이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거는 디자인이나 차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실내 소재 같은 경우도 일단 알칸타라 굉장히 맘껏 썼고요. 고급 가죽 썼고, 그리고 이런 약간 요거는 우레탄이 좀 들어간 플라스틱 느낌인데,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차에서 가장 저렴해 보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고, 여기는 재떨이가 아직도 있네요. 역시 여기 재떨이 맞죠? 재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되고, 윈도우 창문 버튼 있고, 그리고 보면은 가운데 좌석 보면은 이제 온도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요. 다 터치입니다. 터치고요. 열선 있고, 이것도 방향 바람까지 조절할 수 있는, 요게 이렇게 세 방향으로 되는데 이 조합이 한 5가지는 되겠죠. 3개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방식이 있네요. 방향 조합이 되고, 뭐 온도와 바람 세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터치입니다. 터치가 이렇게 햅틱은 아니에요. 막 이렇게 손에 진동까지 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띡띡띡띡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열선도 3단계로 조절되고, 뭐 오토도 있고 오프도 있고, 굉장히 온도 이렇게 온오프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는 사실 컵홀더 이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사실 아직 이 차가 옵션을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 최고급 옵션에는 뭐 뒤에 뭐 다른 기능이 또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살펴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지린다고. 역시. 자, 저희 PD들이 너무 추운 관계로 일단 뒷좌석에 타시죠. 타기 전에.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깜빡하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자, 뭐가 다르죠? 일반 문짝하고. 자, 뭔가 이게 없죠? SUV인데, 이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좌석뿐만이 아니라 뒷좌석도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 있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자, 이런 게 다르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PD님은 이제 뒤에 타시죠. 유리가 없네 뭐야. 썬루프 없는 건 참 아쉽네요 라고 하셨는데, 자, 썬루프도 아마 옵션으로 하면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저희 때마침 지금 여러분들 빗방울 보이시나요? 딱 빗방울이 떨어지는 나이스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차에 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좀 너무 바람도 춥고 비도 오고 그래서 정신없이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요. 농가마트님 썬루프 없는 건 아쉽네요 라고 하는데 옵션에 따라서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차체의 강성이나 뭐 투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를 고려했을 수도 있고요. 생유리로 하면 안 위험함. 예, 위험하지 않습니다. 사전 예약하고 싶네요. 최원성님. 돈 있으면 하십시오. 이 차 가격이, 그러니까 Q7보다 좀 더 비싸요.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7,600유로인가? 그때 시작해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 9천만원대 중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 가격이 그 정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스위스 어딘가요? 라고 하는데, 제네바 옆에 있는 레만호라는 호수 옆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눈 옆에는 엄청난 큰 호수와 함께, 예, 만년설이 쌓인 산이 보이네요. 저기가. 라디오를 꺼달라네요. 라디오 끌까요? 라디오를 끄는 거 뭐야? 네, 라디오 껐습니다. 시승은 편안한가요? 사실 저희가 이 차를 독일 뮌헨에서 받았습니다. 이거 나오는 거죠? 네, 그것도 나와요. 독일 뮌헨에서 받고 저희 프랑스에 있는 저희 숙소까지 약 600km를 달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도 주행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릴 건데, 운전하는 내내, 그러니까 옆에서 저희 PD 2명이 같이 타 있는데 빨리 바꿔달라고, 피곤하지 않냐고 그랬는데, 제가 7시간 가까이 혼자 운전을 했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그냥 괜찮네? 내가 계속 할게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주행하는 느낌이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 토크 60을 넘는다고. 예, 넘습니다. 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프리미엄 브랜드는 이제 점점 그러니까 차가 클수록 사기통 디젤 엔진을 점점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 급에는 V6 3.0 디젤 엔진이나 뭐 이런 가솔린 엔진 많이 쓰는데, 그 정도에서도 약간 이게 고성능 버전이 있고 약간 일반 버전이 있는데, 이 차는 고성능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싱글 터보 3.0 싱글 터보가 들어간 디젤 엔진인데도 최고 출력은 286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61.2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55TFSI라고 가솔린 터보 엔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일반 버전인 45TDI가 나왔습니다. 그 차 같은 경우는 한 220마력, 230마력 정도 되는 그런 엔진이 들어있습니다. 스피커는 뱅앤올룹슨 들어있습니다. 24개 정도의 스피커가 이렇게 차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다라는 거는 그만큼 차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니르브르클링님, 사실 그렇죠. 차를 받은 다음에 운전했을 때 그것 또한 한두 시간이지 6시간, 7시간의 설레임을 안고 안 피곤하다고 하면서 운전하기는 좀 힘들죠. 근데 저는 운전하는 게 굉장히 편했습니다. 이런 스티어링 휠이나 이런 뭐 차체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등등이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말씀을 좀 다시 드리자면은 48V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간 이유, 그리고 이
18V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앞으로 이제 대부분의 자동차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지금 이 풀 디지털 버추얼 콕핏이라고 하는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도 있고, 여기 보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이런 긴급 제동 시스템, 이런 등등 엄청나게 많은 전자장비들이 차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12V 납전지로는 이게 도저히 커버가 안 되는 거죠. 스탑 앤 스타트 기능도 있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을 늘려야 되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배출가스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내연기관 차들이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터와 배터리의 힘을 좀 이렇게 빌릴 수밖에 없는데, 배터리가 특히 더 중요하죠. 그래서 주행하고도 연관이 돼서 이렇게 한 55에서 160km 사이에 크루징을 하고 있을 때는 이 48V 리튬이온 배터리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엔진을 꺼줍니다. 슬쩍 꺼줬다가 이제 다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뭔가 좀 엔진을 써야 할 때 다시 시동을 켜줍니다. 그런 기능이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100km 달리는데 0.7L의 연비가 절약이 된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게 굉장히 엔진의 이용률을 확실히 좀 줄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좋다라고 하죠. 이 차는 엄준식을 위한 차라고 한번 말해주세요. 썬키스트 프리미엄님, 이 차는 엄준석을 위한 차. 제가 말했습니다. 단추도 아우디 로고에 맞춘 건가요? 단추 어디? 아무튼 그러고, 앰비언트 어두운 곳에 가서 앰비언트 라이트 보여주세요.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실내는 벤츠 아닌가요? 벤츠랑 아우디랑 굉장히 다르죠. 요즘에 실내에는 얘기 좀 드릴 건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실내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나와라. 자, 그리고 엄준식이 되게 유명한 분인가요? 엄준석? 서준성님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연비적인 메리트는 전혀 없음이라고 하시는데, 콧물 나와요. 얼마나 추웠는지 콧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불쌍해. 연비에도 효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차 크기가 5m에 달하고, 길이 5m, 폭 2m, 높이 170, 엄청 큰 차예요. 무게가 2.2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그렇게 100km당 0.7L 밖에 안 되지만, 차가 작고 가벼워질수록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역할은 더 커집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안티롤바 같은 경우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롤을 막아주는 방식으로 안티롤바를 이렇게 전자적으로 서로 반대로 움직여주는 기능까지 들어 있습니다. 영상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예, 시승합니다. 큐 에임만 오늘은 시승합니다. 왜냐면은 시승을 이렇게 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Q8을 선택을 한 거고요. 주차 기능 있습니다. 주차하기 불안한데 주차 기능 있습니다. 이거는 다 사실상 다시 설명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 있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조사 발표로 대략 10% 효율이 있다고 하던데 10%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꽤 나름, 그러니까 전자장비의 부하가 적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름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현재 날이 추운데 몸조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기름 못 쓰나요? 이 차는 디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풀 주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970km를 달릴 수 있다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내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명이 거의 2,000분 정도 되는 시청자들이 보고 계신데, 자, 자 보도록 하죠. 일단은 굉장히 화면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12.3인치 버추얼 콕핏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센터에는 10.1인치 상단 디스플레이 있고요. 하단에는 8.6인치
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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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다 합쳐서 몇 인치게요?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는 분한테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버추얼 콕핏 상단 하단 디스플레이의 인치를 다 합치면은 몇 인치일까요? 5인치요. 이재석 나가세요. 농담입니다. 자, 몇 인치일까요? 6인치? 12. 지금 다 파수 여러분들 더하기 너무 못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12.3, 10.1, 8.6. 답답합니다. 답답해.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버추얼 콕핏 같은 경우는 뭐 아우디 TT에서 새로 처음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전체 아우디 라인업에 골고루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런 내비게이션 화면이 이제 그 센터 왜 29인치인가? 31인치 아니에요 여러분? 31인치인데 12.3 더하기 10.1 하면은 23.4 거기에 8. 모르겠다. 아무튼 보면은 다시 볼게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디지털 클러스터가 왼쪽에 회전계 있고요, 오른쪽에 속도계가 있고, 이거 버튼을 또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 계기판 화면 전체가 이제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바뀝니다. 저도 모르고 물어본 거예요. 알려달라고. 그런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수은계 있고, 오른쪽에는 그 이제 주유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 기자님도 파수 수준이시군요. 동질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능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기능이 더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이 상단 계기판에 다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운전자가 이제 이쪽을 보지 않고도 운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더 많이 강조가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 주유에서 드라이브 어시스트, 그리고 차량 오일 온도 나오는 거, 트래픽 사인,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주행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게 이런 게 있고요. 옆으로 보면은 이제 오디오, 라디오 시스템 있고, 핸드폰, 내비, 메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터치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딱딱하고, 터치라고 하면 그냥 손에만 대도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단순히 정전식이나 뭐 이런 적외선식이 아니라, 자외선식이 아니라 이렇게 눌러야 돼요. 어느 정도. 이게 실질적으로 버튼이 눌리는 건 아닌데 햅틱 기능이 생기면서 손에 이걸 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대면은 작동하지 않고 눌러야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메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것만 설명드려도 뭐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자동차 같은 경우 카에 보면은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라고 해서 이제 주행 모드에 맞춰서 오프로드, 올로드, 이피션시, 컴포트, 오토, 이렇게 다이내믹, 이런 식으로 3개, 6개가 되고, 인디비주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드에 따라서 이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드가 바뀌면서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작동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지상고를 가장 낮추는 거죠. 이 경우에는 지상고가 245mm입니다. 24.5cm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나름 높은 수치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프로드로 가면은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최대 90mm 올라오면서 254, 지상고가 254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이 터치 보호 필름 써야겠다 지문이 얼룩덜룩이라고 하는데, 초창기에 나온 터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문이 그렇게 많이 묻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터치에서 지문 묻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인디비주얼로 하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세팅을 할 수 있는데, 드라이브 시스템에서 이제 뭐 이피션시 효율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균형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은 다이나믹하게 갈 것이냐 해서 뭐 전 다이나믹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리고 뭐 서스펜션은 뭐 서스펜션도 다이나믹으로 바꾸고 스티어링 휠도 뭐 다이나믹 이런 식으로 맞추면은 인디비주얼을 선택하면은 이제 그 제가 설정한 주행 그 환경에 맞춰서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다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셀렉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동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거를 주행하는 도중에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버튼이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봉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잖아요. 잡고 여기서 손가락만 딱 뻗어서 누르면은 이제 올리고 내리고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슬쩍 보면서 계속 눈으로 보고 이거 드라이브 셀렉터 어디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어 노브를 잡은 상태에서 손가락만 쭉 뻗어서 올리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모든 버튼들이 대부분 다 터치여서 직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가장 빠르게 눌러야 될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한두 번 정도 더 들어가야지 쓸 수 있으면은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따로 만드는 거 보면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등, 그리고 ESC 오프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앞유리에 이제 그 습기 찼을 때 누르는 거, 뒷유리, 그리고 뭐 오디오 볼륨, 그리고 이런 뭐 드라이브 어시스트 같은 것도 이렇게 한 번에 누를 수 있고요. 뭐 이런 카메라,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번 누르면 될 수 있게. 그래서 최소한의 버튼을 이렇게 외부로 빠뜨리면서 그래도 꼭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버튼으로 누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후방 카메라인데, 사실 이게 어라운드 뷰는 없어요. 제가 옵션표를 아직 다 살펴보지 않았는데, 뭐 차에 따라서 그 상위 모델에는 어라운드 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차 같은 경우는 어라운드 뷰는 없지만 후방 카메라가 굉장히 각이 넓은 후방 카메라가 있고요. 센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이건 주차고, 보면은 여기서 파킹 어시스트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프론트 볼륨도 해서 뭐 앞차 그 거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설정하는 거, 정보가 어느 정도 울리냐 뭐 이런 등등을 설정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런 거 보이시고, 그리고 뭐 차량 정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몇 도로 기울어져 있는가. 이 차도 쿠페형 SUV지만 그래도 오프로드까지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차가 사륜구동도 들어있죠. 지상구도 올릴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면은 스티어링 각이 어느 정도 돌아갔는지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이렇게 위치 나오고, 고도 나오고, 이런 위도 경도 나오고, 이렇게 만약에 오프로드에서 뭐 좌우로 기울어져 있으면은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지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피션시 어시스트에서 뭐 인텔리전트 코스팅 온, 뭐 엑셀레이터, 페달, 피드백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피드백 같은 경우도 차선 넘었을 때 드르륵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코노미 트립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효율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시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 굉장히 신기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앞좌석에 있는 이 그 엉덩이 무릎 받침 쪽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를 앞으로 빼거나 뒤로 늘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카메라로 보기에는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등 같은 경우도 이제 사이드 볼스터 조여주는 거, 그리고 펴주는 거, 그리고 이 무릎, 그러니까 그 허벅지 지지하는 부분도 이렇게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동을 끄거나 문을 열면은 이제 이게 쓱 풀리면서 좀 더 내리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큰 SUV를 탈 때 항상 불편했던 게, 차가 크다 보니까 시트백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릴 때 엄청나게 요동을 치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사이드 볼스터를 조여줄 수 있는 차는 좌우 거동에 나름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달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옆으로 넘기면은 이제 안마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하면은 이렇게 꿀렁꿀렁하는 안마가 되고,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레스트 이런 식으로 숄더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강도도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제 그 열선을 위아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리면은 엉덩이 부분만 따뜻하게 하는 거고, 위로 올리면은 등만 따뜻하게 되는 거고, 가운데로 맞추면은 엉덩이하고 등이 이렇게 균형적으로 따뜻하게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넘기면은 이지 엔트리 포 드라이버 시트, 그리고 패시저 시트에서 이제 시동 끄면은 찡 하면서 이제 시트 뒤로 물러나는 거를 온 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온도 조절은, 사실 온도 조절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단에 있는 거에서 굉장히 다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싱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재밌는 게, 싱크가 지금 보면은 운전자 측 조수석도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딱 당기면은 안 돼. 싱크 온 돼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싱크 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은 싱크 온, 싱크 오프가 된다라는 거죠. 오픈은 안 되고 온만 되네요. 그러면 밀어보시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온만 되나 봐요. 온만 되고 오픈은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뒷좌석 하는 거, 그리고 끄는 거 있고요. 그리고 뭐 맥스 하는 것도 버튼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여기서 대부분이 다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시트 조절했던 것도 여기서 지금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서 또 다 되고요. 굉장히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게 잘 해놓은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라이트. 지금 뭐 익스테리어 라이트는 좀 패스하기로 하고 백그라운드 라이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어두운 곳에서 해야 되는데 앰비언트 라이트예요. 그래서 솔라라고 하면 여기 주황색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쪽이 지금 주황색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날이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굉장히 주황색으로 나오고, 보면은 인디비주얼로 해서 개인 설정을 맞출 수 있어요. 보면은 서페이스라고 해서 요 부분일 거예요. 요 부분인가? 잠깐만요. 조절을 컬러를 바꾸면은 네, 맞아요. 요 부분이 서페이스고 밑에 분이 컨투어, 이쪽이 컨투어인데 이 색을 무려 30가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30가지, 요 부분 30가지, 요 부분 30가지 해서 색을 맘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하면은 이 위쪽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꾸면은 이쪽은 또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나중에 시승기로도 또 찍으면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파킹 하는 것도 있고, 파킹할 때 어느 정도 이게 아까 설명드린 그거고요. 너무 기능이 많아서 좀 말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내비게이션 서칭할 때도 보면은 어디 갈까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뭐 주차장, 레스토랑, 그리고 뭐 주유소 등이 기본적으로 해서, 만약에 자동차 그 주차장 하면은 인근에 있는 주차장이 이렇게 차례로 뜨고요. 그리고 뭐 레스토랑 같은 거 누르면은 인근에 있는 뭐 와인 앤 비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볼 때 여기 쓸 때 보면은 제가 서치했을 때 만약에 잠깐만요. 여기구나.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할 때 이렇게 터치패드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키보드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하면 되고, 여기서 제가 아까 테스트를 잠깐 해봤는데 보시죠. 그러면은 이거를 터치패드로 해서 모터그래프를 한번 쳐볼게요. 왜 안 돼? 모터그래프를 치면은 지금 못 잡습니다. 한국에 있으니까요.
모터그래프 안 잡히는데, 여기서 이제 구글을 G라고 써있는 걸 활성화시키면은 이제 모터그래프 성미산로, 성산동, 마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고 저희가 여기에 있고 모터그래프는 여기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라고 하면은 못 갑니다. 아, 지금 8,985km 떨어져 있다라고 하네요. 아, 그대로 운전해서 가라고? 아무튼 이런 재미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마 꺼야지. 아, 그리고 안마 기능은 옆에 있는 다이얼을 통해서 이거 다 조절이 됩니다. 그 점은 나중에 알려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 특징이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이 오토 앤 스타트 앤 스톱 오프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힐 디센서 어시스트 활성화하는 게 있고,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오프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그 주차하는 거 그 보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스크린 오프하는 거고요. 이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꺼지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한국에서는 되게 보기 힘든 건데, 이게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자기 차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요걸 누르면은 주차장 입구에서 차고가 되게 자연스럽게 열리는 그런 걸로 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한 건데, 요거 보면 쇼컷입니다. 쇼컷이라고 해서 자기가 가장 빠르게 작동시키고 싶은 메뉴를 여기로 끌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뭐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앞뒤로 이렇게 운영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거 할 때 그냥 이거 누르면은 홈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홈 어드레스가 집 주소가 지금 입력이 안 돼서 이러는데, 이거 그냥 누르면은 쇼컷이 한마디로 가로질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쉬운 메뉴,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채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게 즐겨찾기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은 쇼컷 메뉴로 놓을 것이냐라고 해서 쇼컷 메뉴로 넣으면은 여기 방금 이렇게 하나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뭐랄까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디지털화 되어 있고,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바뀌는 거에 대한 그런 보완책들을 다 이렇게 마련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우디가 예전에는 뭔가 첨단 이미지는 사실 한국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첨단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아우디 하면 떠오르는 게 차가 예쁜 거, 그리고 뭐 쿼트로, 뭐 요 정도 디자인하고 쿼트로였는데, 요즘 행보를 보면은 뭐 친환경차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요.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이번 제네바 모터쇼에서 내놓지만 엄청난 전 라인업을 그런 친환경화 모델을 내놓고, 그리고 이트론 같이 순수 전기차 버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첨단,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다양한 첨단 기능들이 모조리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 차는 아우디 SUV 중에서 플래그십을 담당하는 거지만 이런 거 봤을 때 아우디가 굉장히 또 한 번 바뀌는 그런 전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우디가 기존에 이렇게 장점이었던 쿼트로나 뭐 이런 디자인 같은 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에어벤트가 요렇게 있죠. 끝에도 있는데 이 라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라인처럼 쭉 연결해 놔서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을 디자인과 잘 조화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 이런 디자인도 많이 했고, 소재 같은 경우도 알칸타라랑 가죽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이렇게 조합을 해서 뭐랄까 좀 세련된 안정적인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것과 디자인적인 게 굉장히 상당히 조화가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거의 A8, A8 나왔을 때의 디자인인 것 같은데, 그 디자인이 그대로 세단의 플래그십 A8 그리고 SUV의 플래그십 Q8에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같은 거에도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확 바뀌기 시작한 게 이 테슬라가 여기에 이제 커다란 태블릿을 하나 놓으면서 이제 통 디스플레이가 유행이 됐는데, 이제는 자동차에는 다 이렇게 태블릿 같이 세로로 긴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나 싶었는데, 벤츠가 갑자기 가로로 긴 디스플레이를 딱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로냐 세로냐의 싸움이 뭔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데, 요즘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은 가로랑 세로랑 결합된 약간의 이런 T자 모양 또는 이렇게 기역자 모양의 디스플레이가 점점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내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이거 계산이나 한번 다시 하죠. 12.3. 이거 제가 더 할게요. 진짜. 파스 여러분들 지금 이것도 귀찮아서 안 하시는 거죠, 지금. 계산기. 12.3 더하기 10.1 더하기 8.6은, 자,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31이라고. 요거 화면을 다 더하면 31인치의 모니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면에 보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큽니다. 대략적으로 제 눈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7인치에서 8인치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에 보이는 화면을 다 합치면은 운전자가 거의 40인치에 달하는 그런 모니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디자인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니터, 상단 모니터 화면이 기본적으로는 이 계기판하고 같은 라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보다가 운전자가 이 모니터를 볼 때 시선을 뺏기면은 안전에 그만큼 이렇게 저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좀 예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더라도 계기판에 이미 내비게이션이 이 상단 모니터보다 더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내리고 그런 바람구멍 송풍구를 이렇게 멋있게 디자인으로 가로로 쭉 이어지는 그런 디자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 아우디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요거 보니까 최근에 쌍용차 신형 코란도 탔을 때 그쪽에서 이거를 클래식 악기, 비올라나 바이올린, 첼로의 그 데크에서 연상된 디자인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디자인의 원조는 아마 아우디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쌍용차가 슬쩍 벤치마킹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이 한국 시간으로 5시 33분이죠.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제가 주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차의 주행 감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나 보여주지 뭔 말이 이렇게 많냐. 박냄님 지금 내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으로 우리 여기 목적지를 잡아야 되나? 잠깐만요. 여기 뭘로 잡으면 라스트 데스티네이션에서 요거 잡고 요거구나. 자, 그리고 스타트.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내비게이션을 해서 요거 지금 화면 보이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최근 주소 목적지로 해서 이거 누르면은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파킹, 그리고 스타트, 그리고 웨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쇼컷, 즐겨찾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우디가 최근에 히어라는 그런 위치 기반 이런 서비스 회사와 협업을 했는데, 아마 그 협업을 한 게 가장 되게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파킹 누르면은 근처에 그러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죠. 빈자리도 알려줍니다. 빈자리도 알려준다고 하네요, 옆에. 자, 여기 맞나? 자, 요거지. 자, 그러면은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식 기어 노브고요. 이런 QAC나 A6 등등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밑에 보면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목소리 나와도 되니까 댓글 있으면 좀 읽어주면서 내가 말하다가 끊기면 좀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 차의 이런 옵션 주행 안전 사양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뭐 이런 반자율 주행차 그런 레벨 한 2.5에서 3 정도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선을 벗어날 때는 이렇게 스티어링을 돌려주는데, 그러니까 차선을 따라가긴 하는데 이게 센터링을 잡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이것도 옵션 사양에 따라서 뭐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꽤 급한 커브에서 벗어날 때 잡아주는 능력은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했어? 전자석 안전벨트 광고하시죠. 이건 제가 실수했는데요. 저희 뒤에 앉아있는 PD가 벨트를 매기 전에 제가 제 멋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제 잘못이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들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자, 스티어링을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D컷은 아니에요. D컷은 아닌데 조향하는 느낌이 생각보다 살짝 가볍습니다. 약간 경쾌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게 이 센터를 기준으로 요만큼 돌렸을 때랑 요만큼 돌렸을 때 바퀴가 움직이는 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 센터에서 조금 잘잘잘잘 이렇게 잔 움직임을 보일 때는 스티어링이, 그러니까 바퀴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는데, 스티어링을 좀 많이 돌렸을 때는, 그러니까 스티어링 기어비가 다르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조금 움직였을 때의 그 스티어링 움직임에 따라서 바퀴가 틀어지는 각도가 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그러니까 4휠 스티어링 휠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4휠 시스템이 뭐냐면은 뒷바퀴도 조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속에서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는 뒷바퀴가 앞바퀴하고 반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앞바퀴가 오른쪽으로 꺾이면 뒷바퀴는 왼쪽으로 꺾이면은 뒷바퀴는 오른쪽으로 꺾이는 거죠. 그래서 이 회전 반경을 좁혀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고속에서는 앞바퀴하고 같은 방향으로 꺾입니다. 최대 5도 꺾여요. 5도 꺾여서 조금 더 이렇게 안정적인 코너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이게 5도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애개라고 할 수 있는데 절대 애개가 아닙니다. 5도만 바뀌어도 회전 반경이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큰 차라서 운전이 어려워 보인다고 하시는데. 큰 차라서 당연히 큰 차니까 운전이 어려우니까 그런 기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4휠 드라이브 시스템하고 이 가변 스티어링 기어비가 같이 만나서 저속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크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차가 더 이렇게 회전 반경이 좁게 만드는 거고요. 고속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회전 반경이 좁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시트 포지션을 제일 낮춘 상태에서 뭐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 전혀 뭐 시야적으로도 부담스럽지 않고 차가 굉장히 잘 움직여요. 운전자의 의도를 잘 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고속에서도 뭐 불안하지 않고 일단 뭐 묵직하게 잘 나가는 느낌은 뭐 3.0 V6 엔진의 되게 기본적인 능력이지만 거기에 아우디의 기술력이 더해지고 거기에 이제 카트로 기술이 들어가서 잘 맞는 것 같아요. 카트로는 기본적으로 이게 후륜 베이스입니다. 후륜 베이스여서 후륜이 6이고 전륜이 4로 이렇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승차감은 어떠신가요? 승차감은 뭐 확실히 그 에어 서스펜션이 있고, 물론 에어 서스펜션의 후륜 같은 경우는 이제 5링크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있어서 승차감은 뭐 저보다는 옆에 탄 저희 PD들이 어떤지를 말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승차감 어떠십니까?
너무 부드럽습니다. 너무 부드럽다. 그리고 승차감 어때요? 뒷좌석은? 좋아요. 좋아요. 좋다고 합니다. 사실, 뭐 자꾸 사실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게 뭐, 물론 대형 SUV다 보니까 오프로드를 아예 배제를 하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도시명 SUV다 보니까, 이런 부드러운 승차감을 조금 더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주행 모드 바꿀 때, 지금 인디비주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다이나믹인데도 요러니까 그렇게 딱딱한 차는 아닌 것 같아요. 독일 차는 다 딱딱하다라는 뭐 선입견 같은 것도 있는데 요즘은 조금씩 다 부드러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어디로 가나요? 지금 이 레마노 주변을 좀 돌다가 아까 그 위치에 맞춰서 다시 엔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달렸으면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차를 미넨 공항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저희 숙소까지 오는데 600km가 걸렸어요. 600km 한 6시간 6시간 운전을 했는데 뭐 곳곳에 물론 아우토반도 있고 되게 공사 중이어서 협소한 구간도 있고 이제 급코너가 반복되는 구간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주행을 했는데 아우토반에서는 사실 제가 계속 한 180, 210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을 했는데 제가 동승하고 있는 저희 PD들한테 지금 180km야 하면은 다들 놀랐어요. 속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주변 차들이 같이 빠른 이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차의 거동 자체가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고속에서 전혀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달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장점이죠. 그리고 차가 크다 보니까 공사 구간에서 되게 극단적으로 도로폭을 좁힌 구간도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뭐 2m라고는 하지만 시야가 어느 정도 좀 차체를 예상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이렇게 시야가 좋아서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고 뭐 와인딩을 할 때도 SUV 치고는 뭐 꽤 훌륭한 그런 핸들링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뭐 이게 1억이 넘는 차가 이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없으면은 안 되죠. 이 정도의 안정감을 이렇게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기술들이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구현이 되느냐인데 아우디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꽤 성공을 거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미세먼지 어떤가요? 미세먼지. 안 그래도 여러분한테 인사할 때 미세먼지로 인사를 드리려고 했다가 좀 참았어요. 놀리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어젯밤엔가 뉴스를 봤더니 미세먼지 뭐 수치가 230, 40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초미세먼지도 막 130 정도 이랬는데 여기는 미세먼지가 0 또는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에서도 창문을 열고 이렇게 심호흡을 해도 스멜 아침에 뭔가 일어났을 때 피곤하거나 이런 게 한결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약간 프랑스 시골 마을 쪽에 있는 그런 전원주택 같은 에어비앤비를 수영장 딸린 전원주택 같은 에어비앤비를 숙소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공기가 굉장히 깔끔하고 따뜻합니다. 시원하고요. 그리고 연비는 어떠셨습니까? 연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꽤 과속을 했죠. 독일 도로를 달리면서는 꽤 과속을 했고 이런 스위스랑 프랑스 지날 때도 제한 속도가 120에서 130 정도 됐어요. 그래서 계속 좀 무리한 운행을 했는데 그때 연비가 한 11 정도 나왔습니다. 정각은 아니고 정각쯤에 종료를 할 예정인데 그거는 그냥 정각에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연비. 연비 11km per 리터 정도 나왔어요. 여기는 계산이 리터 per 100km인데
9 정도 나왔어요. 9리터 per 100km니까 한 11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차가 기본 모델의 그 연비가 독일에서, 유럽에서는 14 정도 돼요. 6.6에서 6.8 정도 되고, 뭐 휠하고 타이어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14 정도가 되니까 14점 몇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유럽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연비 좀 보수적이지 않아요. 한국이 유럽보다 연비가 좀 더 보수적인 편이어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한 뭐 13 정도 되지 않을까, 12 후반에서 13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파워트레인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파워트레인은 3.0 V6 디젤 엔진입니다. 근데 아우디가 그 출력에 따라서, 출력이었나 제로백이었나, 그거에 따라서 앞에 숫자를 붙여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50 TDI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나올 때는 50 TDI 모델만 처음에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55 TFSI 가솔린 터보 모델이 나오고, 디젤 같은 경우는 45 TDI라고 해서 이 차 같은 경우는 286마력에 61.2토크인데 45 TDI 같은 경우는 똑같이 3.0 V6 엔진을 쓰면서도 출력은 한 230마력 정도로 좀 이렇게 낮은 거죠. 그리고 이 차 굉장히 빨라요. 2.2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6.3초인가? 6초 초반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고려하고 덩치를 고려하면 꽤 빠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Q8, Q8 콘셉트카가 나왔을 때는 뭐 최고 출력이 거의 막 450마력 정도 되는 굉장히 고성능 버전이었는데 5 TFSI 같은 경우는 한 340마력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SQ8 나오면은 한 450마력짜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뱅앤올uf슨 오디오는 어떠신가요? 뱅앤올uf슨 오디오 지금 뱅앤올uf슨은 오디오 시스템은 제가 사실 계속 리뷰를 하면서 항상 막귀라는 걸 강조를 했는데 좋다 안 좋다 수준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소리가 보통 오디오가 좋다라고 하면은 뭔가 일반적으로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되게 좀 중저음이 강한 걸 오디오를 좀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듣기에는 굉장히 청량한 사운드가 나오네요. 그리고 물론 이 사운드도 디테일적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뱅앤올uf슨 뭐 아우디가 쓰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브랜드마다 이렇게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우디가 뱅앤올uf슨을 선택한 이유는 다 그런 사운드가 당연히 좋아서겠죠. 그리고 뱅앤올uf슨 정도 되고 아우디 같은 브랜드가 되면은 이 차 실내를 개발하는 그 초기 단계부터 스피커 위치와 뭐 개수 이런 거를 다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사운드가 날 수 있는 그런 오디오 시스템 환경을 만드는데, 아우디 역시 그런 기능, 그런 협업을 통해서 최적의 사운드 효과를 내도록 만들었을 것 같고요. 유경욱 선수가 채팅을 하시네요. 유경욱 사운드 짱짱짱이라고, 네, 우리 유경욱 선수가 아우디 공식 드라이버죠. 팀 아우디 모터스포츠인가? 네, 까먹었어요. 아무튼 유경욱 선수 반갑습니다. 그래서 좀 달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네바의 교통 상황이 굉장히 극심하니 안 좋네요. 근데 저희가 좀 멀리 나가기에는 좀 통신 상태가 좀 불안정해서 라이브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다 좀 달리는 영상, 달리면서 하는 리뷰는 저희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클립 영상을 다시 시승기를 찍으면서 그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에서 음악 듣는 게 제일 좋다, 류진님. 그렇군요. 그리고 50 TDI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아니죠? 라고 하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 맞습니다. Q8 전 모델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있고요. 팁토로닉 8단입니다. 8단. 차 많다. 차 너무 많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폭스바겐, 그때 말했듯이 폭스바겐 투아렉, 그리고 뭐 람보르기니, 우르스, 벤틀리 벤테이가랑 대부분의 뭐 그 플랫폼부터 기술적으로 다 거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아렉에도 들어간, 아우디 우르스에도 들어간, 뭐 벤텔리가에도 들어간 이런 4휠 스티어링 시스템 같은 경우도 들어있고, 그리고 뭐 전자식 안티롤바 이런 것도 들어있고, 뭐 가변 스티어링 조향 시스템도 들어있고, 대부분이 공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취향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폭스바겐도 이제 욕심을 내는 거죠. 아, 우리는 왜 프리미엄이 안 될까? 나도 프리미엄 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투아렉 정도면은 프리미엄에 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꽤 고급스럽게 모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직 두 모델 다 국내에 출시 안 됐지만 Q8하고 투아렉이 국내에 출시되면은 가격 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폭스바겐이 과연 잘하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기는 해요. 가격이 비슷하면은 그런 성능 사양이 비슷하면은 아우디를 사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비자 심리가 있는데, 그거는 좀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될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투아렉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투아렉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Q8 가격이 좋아지는 그런 반사 이익도 있을 것 같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얼마나 개입하나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아까도 계속 설명을 해줬는데, 기본적으로는 주행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이 전자장비 컨트롤을 하는데 더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주행 시에는 그러니까 오토 스타트 앤 스탑 기능이나 이런 크루징 때 엔진을 꺼주는 역할, 그리고 뭐 이런 이렇게 크루징을 하거나 제동할 때의 그런 회생제동, 이런 걸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작동이 되는데, 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을 붙였냐면은 일반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주행에 개입하는 역할이 그렇게는 크지 않아요. 하지만 안정적인 차 안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플러스 이런 주행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면서 이런 효율에도 조금 더 이렇게 향상되는데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그거는 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필요한 거고요. 꼭 이 하이브리드나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이게 이제 필수 항목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이브리드를 해버리면 차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배출가스 기준 이런 것도 맞추면서 안정적인 전자장비를 돌리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아, 이러다가 지금 막히는 도로에서 바로 끝나겠네. 왼쪽 차선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빠지시죠? 좀 가야겠네. 근데 왼쪽 차선도 그렇게 막 달리는 도로는 아니네. 그냥 왼쪽으로 이렇게 빠지시죠. 좀 파란 도로로 가야겠다. 저희 원래 6시에 끝내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한 2,000분 정도가 보고 계셔서 저희 조금 더 달리면서 이것도 DS7이다. 좀 더 달려볼게요. 너무 이렇게 막힌 도로에서 중얼중얼 하는 거는 사실 시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마음껏 달려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되게 예쁘네요. 사실 여기는 거의 강남역, 막 학동, 청담 막 이 수준으로 막 막히는데요. A필러 안쪽도 알칸타라 소재인가요? 예, 알칸타라입니다. 천장도 다 알칸타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 조직 그러니까 촬영팀 말고 다른 분이 한 명 탔는데 이거 가솔린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조용하다고. 그래서 제가 가솔린 맞다고 그게 속이었는데 진짜 속아 넘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이 소음 진동을 잘 잡았습니다. 물론 그 6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소음 진동에 4기통보다는 훨씬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소음 진동을 잘 잡아냈을리라고는 정말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실내가 조용해요. 아까 소리는 어떤 소리였나요? 아까 소리는 옆에서 이 땅 파는 소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실내 소리가 들리나요? 이 아이들링 상태에서 지금 물론 RPM을 좀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정말 조용해요. 4기통 가솔린 엔진보다도 더 조용한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비슷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왜 나이트 비전이 없어졌지? 밤이 아니라서 그런 거니까요. 나이트 비전이 밤에만 나오나? 낮에도 나오는데. 응? 낮에도 나오는데. 낮에도 나와야 되지 않나? 나이트 비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되게 이게 뭐 가로수 하나 없이 그런 곳에서 나이트 비전을 키우면은 이제 그 적외선 카메라가 차량 전방을 쏴주면서 이제 지나가는 차들이나 사람들 그리고 사물 그리고 도로를 이제 다 보여주는 거죠. 잠깐만. 맥시멈 나이트 여기 도로 너무 좁다. 나이트 비전은 왜 안 되는 거야?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이게 빛이 낮을 때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나이트 비전은요. 맞지? 되는 거야? 지금? 안 되는데? 나이트 비전이 안 돼. 로우 라이트 컨디션은 되나요? 갑니다. 자, 가격은 얼마쯤에 나올 것 같나요? 가격은 그래도 한 1억? 한 1000, 200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는 기본 엔트리 모델이 아니라 그 고급 어느 정도 사양을 탑재한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왜 나이트 비전 왜 진짜 없지? 한번 굉장히 6기통 엔진 특유의 이렇게 갸르릉거리는 사운드가 저는 굉장히 듣기가 좋아요. 그러면서도 딱 반박자만 쉽니다. 반박자 쉬고 바로 이 엔진이 바퀴를 돌리면서 바로 그 밟는 만큼 속도가 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매뉴얼 모드가 있는데
매뉴얼 모드,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내리면은 그 스포트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RPM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주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아우디는 패들 시프트를 굉장히 검소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화려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검소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 정도는. 쿼트로가 왜 후륜 기반 사륜인지 말씀해 주세요. 쿼트로가 왜 후륜 기반 사륜이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MLB 에보 플랫폼을 이제 폭스바겐 전 라인업에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우루스나 벤테이가 이렇게 범용적으로 써야 되면은 후륜 기반으로 쿼트로를 만드는 게 이렇게 더 필요한 거죠. 패들 시프트 크기가 너무 작아 보인다고 하죠. 맞아요. 소극적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자, 일단은 제네바 시내에서는 그렇게 막 달리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시 올라가면 이렇게 안 보여요. 아이고 배들려. 폭스바겐하고 똑같습니다. 패들 시프트가. 근데 요즘 보면은 투아렉도 제가 시승을 해봤는데 거의 차가 점점 아우디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폭스바겐도. 그래서 약간 세미 프리미엄 느낌으로 변하고 싶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폭스바겐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죠. MB가 어디 NADC 기준인가요? 예, WLTP인가? 그런 거 좀 덥다. 이거 켜놓고 있었구나. 비가 많이 오네요. 실제 주행해 보니까, 근데 지금은 솔직히 이게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 차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공회전을 계속 했고 여태까지 막히는 도로에서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한 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인가요? 저 지금 어디인가요?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제네바. 내일이 제네바 모터쇼 프레스데이인데요. 그 전에 저희가 좀 국내에 나올, 아직 안 나온 신차를 한번 시승을 해보려고 아우디한테 이렇게 섭외를 부탁을 해서 차량을 받아서 이제 하는 겁니다. 크고 탱탱하군 선생님이 이 정도 서서 가는데 구면은 덜덜덜이라고. 비가 오나요? 왜? 제네바 날씨가 좀 안 좋네요. 내일도 비 온다고 하는데, 크기는 Q7보다 조금 짧은데 넓고 낮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유압 스티어링이라니 GDW911? 왜 갑자기 유압 스티어링이 그 얘기가 왜 나오죠? 우리 사람 물어가지고. 아닙니다. 전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유압식 핸드 스티어링 시스템이 사라지는 이유는 이
이게 전자 장비가 나오면서 이제 스티어링 휠도 돌려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은 스티어링 휠을 돌려줘야 되는데 유압식이면은 돌려줄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자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2차선 일단 부드럽다라는 말이 표현이 저는 나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서스펜션 느낌이 되게 뭐랄까 이게 살짝 통통거리면서도 쭉 눌려지는 느낌이 확실히 나요. 그래서 1차 이 충격은 어느 정도 살짝 느껴지지만 그 2차 충격이 싹 완전히 없는 듯한 느낌. 주행 모드들한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믹. 지금 뭔가 정신이 굉장히 없네요. 비도 오고 차도 막히고 길도 모르고 쭉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스티어링 휠이 너무 좀 제 기준으로는 좀 가벼워서 그게 처음에는 좀 이게 주행할 때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속도 감은형이어서 속도가 빨라지면 묵직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게 움직이는 게 그냥 마냥 헐렁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차의 움직임과 일체감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네요. 그래서 불안하거나 이게 고속이나 이게 좁은 도로에서도 괜히 막 똑바로 못 가서 이렇게 흔들거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중심을 잘 잡으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이런 반응성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습니다. 뒷좌석 X6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뒷좌석은 X6보다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일단 무릎 공간이 확실히 더 넓고 그러니까 휠베이스가 한 70m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X6보다 좀 무릎 공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공간 활용성도 좋고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차선 인식을 하고 카메라로 차선 인식을 하고 앞에 있는 레이더가 이제 전방 차를 이렇게 하면서 주행을 이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키면은 지금 앞에 차가 없는데 빨간불이니까 이게 저절로 속도를 줄이네요. 그러니까 교통 표지판을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 속도에 맞춰서 그 설정된 크루즈 컨트롤 속도가 조절이 돼요. 예를 들어서 120km 제한 속도가 120km일 때는 이제 크루즈가 제가 만약에 150에 맞췄더라도 120으로 낮아지고 그러다가 다시 80km 제한 속도 있는 대로 들어가면은 다시 80으로 떨어지고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과속을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표지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읽고 그 표지판에 맞춰서 운전자에게 경고도 해주고 차를 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포터입니까? 모르겠는데 저. 포터냐고 모르시는 거. 포터네요? 그리고 변속기 자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변속 타이밍이나 반응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재빠릅니다. 그래서 업시프트 뿐만이 아니라 다운시프트 때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지금 속도 좀 냈더니 이제 60km야 임마라고 하면서 이제 계기판에 이렇게 딱 떠주네요. 배기음은 어떠신가요? 배기음은 사실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되게 낮은 갸르릉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되게 배기음이라고 하면은 되게 좀 과격한 소리 좋아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럴 정도로 과격함은 아니고 V6 디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우디는 지금 V6를 계속 쓰고 있지만 그 벤츠랑 BMW는 지금 직렬 6기통을 점점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부드러운, 진짜 뭐 실키6라고 불리는 듯한 그런 부드러움에서는 사실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BMW의 뭐 직렬 6기통을 탔을 때랑 디젤 엔진을 탔을 때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부드럽고요. 이쪽인데? 어디로 들어가려네? 다시 나가 돌릴 수 있는데 돌리시는 돌려야 돼. 여기서 뭐 맞출까 그러면? 하우스 때가요? 지금이 12분. 여러분, 저희가 주차를 하고 여러분들 댓글도 읽으면서 뭔가 좀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빗방울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나가서 촬영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배터리에서 돌아서 반대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배터리 살짝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차를 정차한 상태에서 그래도 마무리를 하죠, 가다가. 거기로 가시면 아까 거기? 신난다. 팁트로닉이라면 DCT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예, 듀얼 클러치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차도 뭐 모델에 따라서 듀얼 클러치를 쓰는 모델도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8단입니다, 8단. 그 최고 속도는 245km인데 제가 어제 아우토반에서는 한 210km 정도. 지금 여기? 여기 아무데나 막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아무데나 막 나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일단 나가서 봐야 되나? 비상등을 비상등이 아니라. 자, 여러분, 지금 시청자 수가 많이 줄었는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도감 닉네임 필요하냐님, 그리고 크고 탱탱하고님, 그리고 두통식스님. 유턴 시 급격히 핸들이 무거워지는 현상은 없던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유턴할 때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제가 아까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이 스티어링 휠이 지금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10만큼 움직였을 때, 그리고 20만큼 움직였을 때, 30만큼 움직였을 때 바퀴가 돌아가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 10 움직였을 때는 바퀴는 한 8 정도 움직였다가 다시 10만큼 움직이면은 25 정도 움직였다가, 이게 핸들을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바퀴가 더 많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저속에는 이 뒷바퀴가 앞바퀴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회전을 더 좁은 공간에서 회전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지거나 이런 조작이 어렵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게요. 진짜 화질 깔끔하네요. 두통식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화질 해외에서 유심칩 마시셨나? 저기 한 장비에 유심이 6개씩 들어갑니다. 3개 통신사로 해서 2개씩 해서 한 세트가 나오고요. 또 2개 해서 한 세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라이브를 끝나고 또 시승기를 좀 찍으려고 했는데 사실 비가 와서 시승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일 제네마모터쇼 현장 라이브 이거 준비하러 들어가야겠습니다. 이제 리어 엑셀이 있습니다. 뒷바퀴 조향됩니다. 그리고요, 비 올 때 쿼트로가 빛을 발하죠. 네. 아우디 하면 쿼트로 아니겠습니까? 사실 주행하는 동안에 굉장히 다양한 도로 환경을 만나고 제한 속도도 굉장히 달랐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좀 묵직하게 중심을 잘 잡으면서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남아 계신 분들 아이디 파스 여러분들이 대부분인데 닉네임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헥스알님, 뜨르뜨뜨님, 성남고추님, 닉네임 필요하냐님, 공백님, 그리고 크고 탱탱하구님, 한동률님, 그리고 뜨르뜨뜨님, 타마즈님, 이재성님, 그리고 농가마트님, 일병라이언님 등등 굉장히 지금 시청해 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은 또 이제 제네바 마타쇼를 가서 4시 반부터 같은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 오후 4시 30분부터 라이브를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아우디가 또 이렇게 일바로 프레스 컨퍼런스를 해서 아우디부터 좀 돌고요. 나머지 부스도 차례차례 돌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필요하냐님 감사합니다. 내일 상황 되면 방송 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상황이 안 돼도 꼭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방송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전승용이었고요. 다음 장자 칼럼니스트 전승용이었고요. 촬영에는 저희 신철수 PD와 하만승 PD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진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맞춰야 되지? 지금 비가 와서 앞을 가리고 있어서 지금 제 머릿속이 지금 하얘졌는데 내일 같은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방송 마칠게요.